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20번째 페이지. 미국 정부가 공개한 UFO도 이분 책 쓰는 속도는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UFO를 사랑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예, 오늘 소개 멘트에 굉장히 부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쯤 뭐 이런 표현 함부로 쓰지 말라고는 했지만 천문학적인 속도가 아닌가 싶은데 글쎄 또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번 신간은 제가 잡지사 덕분에 완성할 수 있는 신간이었거든요. 그런가요? 그 네. 잡지사에서 제가 간간히 스타리안 나잇이라고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렸는데 그때 전해드렸던 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잡지사와 너무나 인연이 깊은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인에게 별로부터라는 제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쁘게 나왔네. 감사합니다. 저게 또 잘 되면 또 네. 스타리안 나이트 영상도 다시 또 조명을 받고. 저도 그러길 그리고 바랍니다. 이제 별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또 잘 되면 시리즈물로 그쵸.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10,000부작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별 12개를 넣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남아있는 수백 개 별을 더 생각하면 무궁무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잡지사 구독자라면 서점 가실 일이 있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뜨거운 이슈 하나를 먼지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정확하게는 미국 전쟁부가 UFO 또는 UAP 관련 자료를 연이어서 풀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자료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공식 사이트의 조회수가 벌써 10억 뷰를 넘을 정도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먼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UFO라는 단어는 워낙 익숙하고 네. 뭐 가져오셨어요? 이제 외계인 친구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비밀을 이 외계인 친구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요? 네, 이제 제가 오늘 외계인들의 정보를 조금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친구도 말을 하는 건가요? 제가 한번 말 시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여우세요, 참 교수님께서. UFO라는 단어는 워낙 익숙하고 UAP라는 단어도 이제는 좀 눈에 익는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UFO와 UAP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한테는 아직도 UFO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긴 하죠. 워낙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UFO는 좀 더 직관적이긴 해요. 말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UFO라는 단어가 사실 어감상 조금 비과학적으로 느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뭔가 하늘에 떠 있는 풍선만 봐도 거기에 외계인을 태워서 이게 외계인 우주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음모론 같은 성격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좀 공정하게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드라이한 과학적인 어휘로 바꾸려는 노력 중에 하나로 UAP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UAP는 사실 의미가 중간에 좀 바뀌긴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모두 일컬는 표현으로 에어리얼 페노메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하늘 말고도 지상에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A가 에어리얼이 아니라 어노멀리로 바뀌었어요. 이상 맞아요. 현상. 변칙 현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모든 지상과 공중에서의 모든 변칙 현상을 지금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UAP이고 그 중에 하나가 UFO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현상 중에 비행체를 다룬 게 UFO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UAP는 포괄적인 개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 정부가 공개한 자료 진짜 화제인데요. 여기 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 정부는 왜 이런 자료를 이렇게 공개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정확한 미국 행정부의 의도까지 제가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이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많이 분석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정부와 달리 좀 더 우리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꽁꽁 숨겨져 있던 어떤 기밀 자료 같은 걸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모두가 살펴보고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국 국방부, 전쟁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들이 어떤 자료들인지를 보면 대부분 공군 파일럿들이 비행 중에 촬영한 영상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공군 파일럿은 심지어 민간기도 아니고 공군 파일럿은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뭔가 수상한 게 떠 있다라고 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보겠죠. 맞아요. 일단. 설령 그 실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흘러나온 풍선이라 할지라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추적을 하면서 열심히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대부분 접수되고 있는 UFO, UAP 영상들의 출처 대부분은 예. 다 공군 파일럿들이 촬영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거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되게 또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폴로 우주인들이 아폴로 12호, 17호 이런 미션을 날아갔을 때 네. 달에서 뭔가 수상한 거를 찍었다 아니면 뭔가 수상한 거를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관제 기록들이 남아 있다라고 예. 해서 또 그게 이제 공개되고 사람들이 또 진짜 신기해하는 뭐 반세기 만에 공개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예. 논란들이 조금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네. 외계인들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볼만한지 네. 또 아폴로 우주인들은 대체 뭘 본 건지 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토파 주시죠. 네. 과학자들은 이번에 뭐 자료 공개된 걸 대체로 어떻게 보고 또 우리 먼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사실 네. 저도 내심 기대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좀 두근두근 거리게 또 굉장히 잘 그 기분을 고양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좀 다른 퀄리티의 네. 대단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사실 자료가 막상 공개되었을 때 과학자들 대부분은 좀 김 빠진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자료랑 퀄리티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과학자들이 이 UFO라는 이슈에 대해서 네.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여전히 흐릿한 영상 자료 한두 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분석으로 제대로 들어가려면 그 이미지 한두 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뭐 레이더 관측이라든지 아니면 스펙트럼 관측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떤 생물학적인 표본이나 어떤 분석 결과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네. 그거를 한데 모아놓고 메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대다수의 UFO 관련 자료들은 되게 흐릿한 사진 한두 장 아니면 아주 짧은 몇 초짜리 영상 정도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항상 궁금한 게 왜 UFO 사진이라는 거는 이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화질이 저렇게 안 좋으며 그러니까 왜 저 사물을 네. 한 프레임에 한 각도에서밖에 찍은 게 없는 것인가 네. 그런 게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단순히 이거 음모론이야라고 치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UFO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둘 중에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 아니라 UFO의 존재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UFO와 외계인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의 방법론, 분석 방법 자체가 얼마나 과학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네. 당연히 UFO가 정말 지구에 몰래 오고 있는지 아니면 외계인들이 지구에 찾아오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예. 저도 모릅니다. 예. 뭐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기지에서 외계인들이 고문당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지만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대다수의 UFO를 사랑하시는 덕후분들이 네. 열심히 UFO 이미지를 분석하고 영상을 분석하겠답시고 하시는 네. 그런 조사 방식이 예. 안타깝지만 기본적인 과학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를 오늘 알려주고 싶으시다. 그래서 그거를 네.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사실 저는 이게 그분들을 단순히 음모론자로 취급하고 놀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좀 더 과학적인 틀을 갖추고 네. 과학적인 오해를 풀어 오신다면 네. 우리 과학자들도 네. 훨씬 열린 마음으로 함께 토론회장에 나서서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비과학적인 방법론에 매몰되지 마시고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의 틀을 갖추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오히려 외계 생명에 대한 가능성을 끈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추적하고 탐구하는 분들이 이 천문학자, 과학자분들이라는 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들이 과학의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점에서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들어서 많이 공개되고 있는 UFO 영상들 대다수가 공군 파일럿이 촬영한 영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 파일럿들 그 전투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들의 특징이 대부분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외선은 구름을 꿰뚫고 그 너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미지근한 물체가 뭐 배터리가 들어있거나 엔진이 들어있어서 뭔가 수상한 적국의 비행 물체가 구름 속에 숨어 있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누가 쳐들어왔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 벽이나 장애물 너머까지 온도를 잴 수 있는 열 영상을 찍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 UFO 영상들 대부분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게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는 결국에 뭘 찍는 거냐면 그 물체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찍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물체에서 뜨거운 곳을 찍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네. 오늘 특별하게 한번 이 적외선 영상에 찍힌 흐릿한 그 외곽만 보고 윤곽만 보고 물체 외형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분석일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예. 제가 퀴즈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실인데 퀴즈 깜짝 퀴즈가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예. UFO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지금 뭔가 네. 여기 지금 이 UFO로 추정되는 네, 지금 바다 위를 무언가 날고 있는 영상에 그 이미지 하나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예.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뭐 UFO 영상은 다 그러니까. 늘 그렇죠. 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물체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물체가 뭐냐고요? 네. 미확인 비행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눈에는 뭐로 보이냐고요? 네네. 그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좀 약간 모르시겠죠? 물고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물고기처럼 바다라고 하니까. 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네. 제가 GPT한테 네. AI한테 네. 내가 UFO를 찍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다. 너가 화질을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GPT가 이렇게 영상을 개선시켜줬어요. 그냥 길쭉한 삼각형 모양이 됐네요. 네, 더욱더 수상하게 보이죠. 수상합니다. 확실히 보면 원래 사진에서도 삼각형으로 보이는 구조가 있었고 제가 첫 사진에서 물고기라고 했던 건 약간 꼬리 지느러미 이런 것도 보여서 그런 건데 맞아요. 개선했더니 오히려 그런 것도 없어지고 네네. 더 비행체 같은데요. 약간. 네, 예. 진짜 뭔가 수상한 외계인의 비행체 같아요. 네네. 자, 사실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첫 번째 사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원래 조금 더 화질이 좋았던 사진을 제가 단순하게 화질만 낮춘 버전으로 들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실제 화질이 좀 더 좋은 버전은 어떤 사진인지를 제가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네. 짠, 저 뭐야? 뭔지 아시겠어요? 헬리콥터인가? 헬리콥터입니다. 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체는 비행체네. 비행체잖아요. 근데 미확인 비행체는 아니죠. 예.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 눈으로 보면 네. 헬리콥터의 둥근 머리부터 빠르게 돌아가는 프로펠러 그리고 뒤에 꼬리까지 다 보이죠. 예. 근데 이거는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외선 카메라는 뜨거운 곳을 찍어요. 그러면 헬리콥터에서 어디가 뜨거울까를 생각해 보면 엔진 엔진이 부분이겠죠. 달려 있는 쪽만 뜨겁겠죠. 그래서 후미가 저렇게 맞아요. 찍힌 거구나. 그러니까 적외선 영상으로 찍고 심지어 대부분 그렇듯이 화질까지 낮아지면 네. 이 앞에 사람이 타고 있는 쪽은 아마 배경에 가려져서 예. 안 보이게 될 거고 예. 뒤쪽에 밝게 보이는 뜨거운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네. 대부분의 UFO 이미지를 간단하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하냐면 그 적외선 영상에 찍힌 하얗게 빛나는 그 부분에 윤곽만 땁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 하얗게 빛나는 그 영역이 세모나니까 이 비행체는 세모 모양일 거야. 아니면 이 윤곽을 따보니까 이 네모난 윤곽이 그 사각형 모양이니까 얘는 사각형 큐브 모양의 UFO야. 뜨겁지 않은 곳은 아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해 버리는군요. 그래서 예. 사실 특히나 적외선 영상 대부분의 공군 파일럿들이 그 공개하고 있는 그런 적외선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그 가장자리만 따서 그걸 그대로 UFO의 윤곽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네. 사실 과학적이지 못한 기준이 되는 거죠. 심지어 아까 AI로 개선 작업을 거쳤을 때는 더 수상해 보이는 네. 그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데. 맞아요. 예. 이게 또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워낙에 또 요즘에 인공지능들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 UFO 영상을 또 개개인들이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화질이 낮은 이미지를 그냥 인공지능에 입력을 하고 네. 너가 화질을 개선시켜줘라고 해서 튀어나오는 사진을 그대로 믿으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 화면 속에 찍힌 게 물론 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네. 적어도 그 가장자리를 그대로 믿고 윤곽선을 그대로 믿고 판단하는 건 조금은 어렵다라고 어렵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뭐 AI로 적외선으로 촬영한 걸 AI로 개선하지 않더라도
그걸 이제 영상을 압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좀 맞아요. 착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 영상 같은 거 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높은 용량의 고화질 영상을 막 메신저로 보냈다가 또 인스타에 올렸다가 또 그거 다운받아서 또 내가 보관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네. 자동으로 영상이 열화되거든요. 네. 왜냐면 원본 파일이 너무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어디에 업로드하거나 또 내가 다운받거나 메신저로 주고받거나 할 때 네. 자동으로 파일이 압축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상이 프레임마다 세밀하게 변해야 될 텐데 이걸 압축시킨다는 거는 프레임의 개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초에 60컷인 영상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30컷으로 줄이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 압축하는 알고리즘에서 그러면 이 사라진 네.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보강하냐면 네. 이 사이사이 뜨문뜨문 비어있는 그 구간을 자동으로 그냥 연속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패턴에 따라서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냐면 예.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배경으로 밝은 점 하나가 네. 날아가는 영상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고화질 영상에서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열화된 버전에서는 갑자기 움직인 그 밝은 점 뒤로 뭔가 어색한 흔적이 남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저런 사진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비행체 뒤에 약간 꼬리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더 수상쩍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열화된 결과다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예. 지금 딱 말씀해주신 저 이미지도 네. 실제 이런 UFO 같은 이상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답을 제시하는 AARO라고 하는 공식 기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이상현상 조사국이라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곳에서 그 분석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현상 조사국은 공적 기관인가요? 공적 기관이에요. 그래요? 나사에 있는 기관입니다. 나사에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네. 그 뭐 사람들 개개인 아니면 군사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분석하고 이제 답을 알려주는 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저렇게 뭔가 쓱 지나가면서 마치 비행 물체가 엔진을 분사하고 남긴 흔적처럼 맞아. 보이는 그런 흔적들이 단순하게 영상 압축 알고리즘에 의한 글리치라는 판단을 여기서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밖에도 뭐 적외선 영상으로 이제 주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UFO를 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왜곡 어떤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외선 영상은 특히 온도를 찍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도 가능해요. 그 영상 속에서 뭔가 비행 물체가 적당히 미지근한 온도를 갖고 있어서 배경보단 뜨거웠으니까 잠깐 영상 속에 찍힐 수 있어요. 근데 그 비행 물체의 온도가 식을 수도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이 달려 있는 아니면 프로펠러가 돌고 있는 드론 같은 거였다고 했을 때 뭐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네. 뭐 온도가 내려간다거나 그러면 배경하고 온도가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적외선 영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또 UFO 영상으로만 보게 되면 네. 갑자기 순간 이동하거나 네. 갑자기 스텔스 기능을 켜서 슉 사라지는 것 같은 더 이상한 모습으로 사라졌어 방금. 보이게 되는 거죠. 방금 스텔스 기능 켰어요. 맞아요. 근데 저런 현상은 네. 사실 적외선 영상에서 너무 흔하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촬영을 해도 너무 자주 벌어지고요. 네. 이거를 아예 전문 용어로 열적 크로스오버, 네. thermal 크로스오버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벌어지는 되게 사소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런 영상에서 특히 뭐 갑자기 뭐 사라진다, 등장한다, 갑자기 뭐 인위적으로 급 방향 전환을 급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저 정도 기술이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네. 약간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런 크로스오버로 인한 오류가 네. 제일 극적으로 벌어지는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뜨거운 형체가 있는데 하필이면 가운데 부분만 온도가 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뭐 그게 정확히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영상 속에서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였던 물체가 둘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붙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런 영상을 분석하는 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열적인 크로스오버로 인한 너무 흔한 현상들 당연히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애초에 이제 적외선 촬영이라는 게 형태를 정교하게 그리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열의 정도를 포착하기 위한 용도라는 데서 오는 그런 왜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운동 시차에 대한 이해 부족? 이거 네, 뭡니까, 맞습니다. 이게? 예. 사실 우리가 저런 UFO 영상을 보면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인간의 기술을 초월하는 어떤 미지의 존재가 탄 우주선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요즘에 또 미국 국방부 전쟁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대다수의 자료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전투기를 타고 있는 파일럿이 촬영한 거예요. 네. 그리고 파일럿의 카메라는 특성상 어떤 수상한 물체가 있으면 이거를 정조준해서 딱 타겟팅을 해놓고 그거를 쭉 따라가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촬영하고 있는 비행기 자체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설령 그 촬영하고 있는 비행 물체 UFO가 가만히 멈춰 있더라도 그걸 찍고 있는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되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시차라고 부르거든요. 네. 실제로 이 운동시차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느리게 움직이는 풍선보다 빠른 속도로 앞질러 가고 있다면 처음에는 나한테 다가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것처럼 네. 보일 수도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건 우주에서도 벌어지는데 네. 지구에서 화성을 볼 때도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요. 지구에서 화성을 볼 때요? 네. 어떤 이상한 일단 움직임이? 당연히 지구랑 화성은 평범한 행성이잖아요. 네. 다 그냥 태양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궤도를 돌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그냥 일자로 쭉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으로 밤하늘에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실제 화성의 겉보기 움직임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유턴을 합니다. 역주행? 예, 역주행을 해요. 그리고 또 유턴을 해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요. 왜 이런 그렇게 되지? 루프를 그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이크를 태양이라고 해볼게요. 네네. 이 태양을 중심으로 안쪽에서 지구가 빠르게 돌고 있고요. 바깥쪽에 화성이 느리게 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가 화성보다 더 빠르게 돌다 보니까 네. 가끔씩 지구가 화성을 앞지를 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가 화성하고 좀 멀리 있을 때 이때에는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화성도 이렇게 가고 있겠죠. 네. 그러면 화성이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예. 그냥 쭉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딱 지구가 앞지르는 역전하는 구간이 있겠죠. 그럼 지구에서 보는 화성의 그 시선이 네.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동차 추월할 때도 우리가 옆차가 우리보다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거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역행도 자연 현상에서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단순한 시차 효과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영상 전문가들이 요즘에는 또 3D 분석 툴을 활용해서 네. 가만히 바람 타고 흘러가는 풍선이라고 가정하고 실제 그 영상을 찍었던 공군 파일럿의 속도를 적용했을 때 네. 가만히 멈춰 있는 풍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를 또 그 테스트해서 설명 자료로 보여주는 자료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저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극적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한때 그 미국 청문회에서도 공개돼서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Go Fast 네네. 예, 영상이 있는데요. 저 영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것도 보면은 바다를 배경으로 진짜 엄청 빠른 무언가가 슉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건 그나마 다행히도 저 오른쪽 왼쪽에 있는 수치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당시 그 촬영 당시에 그 제트기의 속도라던가 고도라던가 이런 거를 바탕으로 실제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저 물체는 엄청 커다랗고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한 뭐 10,000피트 이내에서 적당히 한 10노트 안팎의 바람 타고 천천히 흘러가는 네. 풍선 정도인 걸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저런 영상이나 사진을 분석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안타깝지만 사진 한 장 혹은 영상 하나 정도 가지고는 사실 정확하게 그 물체까지의 거리나 속도를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적어도 그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알려면 네. 2-3장 이상의 스틸컷은 필요하겠죠. 예. 게다가 또 우리가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애초에 물체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물체에 대한 판단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비행기 되게 빠르잖아요. 네. 근데 아주 멀리 하늘을 날아갈 때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별로 안 빠르게 보여요. 세워라 내워라. 되게 이렇게 천천히 가죠. 날아가는 예. 것처럼 보이죠. 예. 반대로
내 눈앞에 슝 날아가는 파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파리랑 비행기랑 달리기를 하면 네. 누가 더 빠르겠어요? 비행기가 빠르죠. 예. 근데 코앞을 날아가는 파리랑 네. 멀리 지나가는 비행기랑 겉보기 움직임을 비교하면 파리가 훨씬 극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영상 속에 보이는 한두 장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예. 사실 정확한 거리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대부분의 자료는 앞서 보여주신 고페스트처럼 숫자조차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되게 어렵고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무언가가 아주 먼 거리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아주 조그만 무언가가 코앞에서 적당한 속도로 날아가는 건지 이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적외선 촬영을 위한 오류 그리고 운동 시차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생긴 오류에 더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게 이제 같은 대상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게 나오면은 네. 우리가 진짜 조금 신뢰가 갈 것 같은데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공식적인 나사나 아까 말씀드린 AARO 같은 그런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복수의 카메라로 여기저기서 촬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전무한가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요즘에는 자동차마다 블랙박스 다 달려 있고 거리마다 CCTV 다 달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 스마트폰 들고 다녀요. 네. 진짜 어디 밀림에서 촬영된 UFO가 아니라면 도심을 지나가고 어디 해안가를 지나가고 했다면 사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그 영상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사실 요즘에는 이런 데이터가 되게 실제로 유용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화구 유성이 떨어졌다. 예. 그러면 실제로 제보 영상을 받아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찍었던 블랙박스 영상, 스마트폰 영상을 다 받아서 그 GPS 데이터를 취합해서 네. 그 영상에 담긴 유성우의 궤적을 정확하게 유추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러면 그 네. 별똥별이 어디에서 날아온 건지 얼마나 빠른 속도 날아온 건지 이거를 완벽하게 모델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자료들이 뭐 제보를 통해서든 공식적인 맞아요. 루트를 통해서든 들어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예. 여전히 이 외계인들이 너무 영악한 나머지 복수의 카메라로 촬영된 사례가 아직은 없거든요. 아,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예. 저도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예. 너무 예. 치사하니까 네, 외계인들이 네,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이 복수의 카메라로 촬영되는 사례들이 그러니까 복수의 카메라로 촬영되는 순간 네. 이건 이제 unidentified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드가 그렇죠. 되니까. 네. 복수의 카메라로 촬영되는 순간 그럼 정확한 거리를 알게 되고 그럼 알고 보니까 이거는 뭐 엄청 커다란 물체도 아니고 네. 평범한 풍선이거나 뭐 평범한 관측 기구거나 네. 이랬다는 사실이 바로 밝혀지기 때문에 네. 안타깝지만 복수의 카메라로 촬영된 사례가 UFO로 남기가 애초에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미확인 현상이 확인이 되는 것을 네. 좀 피하는 걸 바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에 또 화제가 된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반세기 전 달 탐사를 간 아폴로가 촬영했다는 자료가 뭐 일단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될 때는 뭐 50년 만에 공개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쓰였기도 하고요. 네. 저 사진인데 이 네. 사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기서 이야기하는 뭐 국내외 다양한 언론에서 뭐 50년 만에 60년 만에 공개된 비밀 자료다라고 하는 그 사진들이 네. 이미 5, 60년 전부터 공개되어 있던 자료들이거든요. 실제로 탐사 갔을 때부터 네. 탐사 그래요? 갔을 때부터 공개되어 있고 저는 처음 보긴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검색만 하시면 네. 충분히 나사 포토 아카이브에 들어가서 네. 고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기서 공개하고 있는 모든 사진은 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공개가 됐었다. 사진도 그렇고 교신 기록도 그렇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된 자료였어요. 그럼 진작에 처음에 공개했을 때도 저게 미확인 비행체라고 했던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누구도 저게 네네.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기밀에 애초에 붙이지도 않은 거죠. 근데 수상한 불빛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사진을 보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네. 뭔가 허공에 까만 배경에 점 3개가 찍혀 있고 마치 삼각형 모양의 우주선의 어떤 불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별 같아 보이진 않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저게 뭐냐면 예. 그 아폴로 우주인들이 이제 갖고 갔던 그 필름 카메라가 하셀블레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 카메라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를 찍은 게 아니라 필름 카메라로 다 찍어 놓고 네. 나중에 지구에 갖고 와서 현상을 나중에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필름 카메라가
우주 공간에 간 거예요. 네. 지구에서는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지구의 자기장도 있어요. 네. 근데 우주 공간에 가면 달에서는 그런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태양 방사선도 그대로 쏟아지고 우주 방사선도 그대로 쏟아지겠죠. 예. 그러면 이 민감한 필름이 다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에서 나타나는 저런 반점들은 사실 그냥 구닥다리 필름 카메라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사소한 그 글리치, 얼룩이나 뭐 얼룩인 거죠.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더 극적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예. 미국 정부조차 국방부조차 공개하지 않은 이번 공개 리스트에 없는 더 드라마틱한 UFO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출처 나사라고 돼 있는데 저거 나사 나사에서만 사진입니다. 공개된 건가요? 네, 나사 예. 포토 아카이브에 가면 예. 똑같이 동일한 미션에서 촬영한 사진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왔어요. 저기 보면 네. 더 많은 점들이 찍혀 있거든요. 저희 하늘을 보면 되는 거죠? 네, 예, 점들이 하늘 많네요. 예. 보시면 확실히 너무나 많은 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본질적으로 저기에 찍혀 있는 더 많은 수의 점들과 앞서 봤던 작은 점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서 보여주신 뭐 조그만하게 점 3개 찍혀 있는 그런 좀 검푸른 얼룩이나 네. 또 어떤 사진 보면 되게 길게 네. 또 푸른 자국이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는데 네. 정확하게 또 같은 색깔의 얼룩들이 네. 다른 사진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점 되게 많이 찍혀 있는 사진에서도 보면 네. 되게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달 지평선 넘어 까만 배경 하늘에서만 글리치가 나오지 않아요. 우주선에 가려진 그림자 혹은 달의 표면에서도 저런 하얀 글리치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더더욱 달 위를 날고 있는 공중에서 벌어진 현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냥 달이건 배경 하늘이건 어디에서나 필름 위에 남은 글리치일 확률이 높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수상이 할 거면 왜 저건 수상이 하지 않는가?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개된 또 아폴로 자료들 중에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폴로 17호 때의 교신 기록이 또 많이 거론이 돼요. 예, 어떤 그래서 내용인가요? 이번에 텍스트 파일만 그 국방부 자료에 이제 올라와서 네. 또 사람들이 그 교신 기록을 보고 많이 놀라워했거든요. 네. 거기를 보면은 이제 우주인이 창밖에 뭔가 하얗게 빛나는 작은 점들이 보인다. 그래서 그 정체가 뭐냐라고 해서 이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텍스트만 보면 네. 진짜 아폴로 우주인들 달에 가서 창문 밖에 멀리 날아가는 외계인 우주선 보고 온 거 아니야? 또 이런 이제 설레는 기분이 들거든요. 글자로 보면.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요. 그 교신 기록에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뭔가 창 밖에 새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구 관제실에서. 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혹시 그거 액체야?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예. 연료가 새거나 액체, 수소, 산소 같은 게 새어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걱정을 한 중요한 거죠. 문제일 수도 있네요.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주인이 아니 이거 액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뭔가 작은 조각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조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조각. 네. 예.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카메라로 몇 장 찍어서 남겨놓을게라고 하는 대화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찍었으니까 포토 아카이브에 또 올라가 있죠. 네. 그래서 그때 그 대화가 벌어지던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도 볼 수 있어요. 뭘 찍었는지. 자, 그러면 네. 텍스트로 네. 밝게 빛나는 점이라고 보는 것과 네. 실제 그래서 그때 뭘 찍었는지 사진을 한번 보면 네. 완전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 파편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저게 이제 연이어서 몇 장 찍혀져 있고요. 또 포토 아카이브를 보면 더 중요한 사진들이 함께 찍혀 있는데 네. 바로 바로 또 앞뒤로 어떤 사진들이 찍혀 있냐면 단이 분리돼서 멀어지고 있는 로켓의 모습도 찍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로켓 발사될 때 보면 네. 그 로켓 안에 되게 차가운 산화제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발사 직전까지 얼음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발사가 되면 마치 하얀 부스러기가 싹 벗겨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네네. 그대로 이제 우주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켓 단이 분리되고 로켓이 빙글빙글 자세를 교정하고 할 때마다 거기에 붙어있던 얼음 조각이나 페인트 조각 같은 게 당연히 흩어질 수 있겠죠. 그거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가 팩트인 건가요? 네, 사실 그렇군요. 그 교신 기록은 정말 초 단위로 기록이 남아 있고요. 네. 정확하게 그때마다 어떤 기동을 했는지도 당연히 비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매칭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으로 우주인이 창밖에 뭔가 하얀 게 보입니다라고 하기 직전에 뭘 했냐면 예. 이제 로켓 타고 있던 우주선의 자세를 한 바퀴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네. 자세 변화를 한 거예요. 네네. 당연히 그러면
빠르게 회전하면서 그 표면에 달라붙어 있던 얼음 조각이나 페인트 조각이 1차로 떨어지겠죠. 떨어져 나갈 수 네.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단 분리가 됩니다. 팍 하면서 단 분리가 되면 당연히 또 빠르게 로켓이 서로 멀어지면서 우주선이 멀어지면서 또 아주 드라마틱한 파편들을 보게 되겠죠. 시간 흐름상 단 분리가 된 것도 교신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텍스트만 보면 되게 수상해 보일 수 있지만 심지어 텍스트를 좀 꼼꼼히만 읽어봐도 맞아요. 사실 전후 맥락은 알 수가 있는데 네, 부분만 보고 확대하니까 맞습니다. 문제가 되네요. 예. 특히나 또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네. 그때는 아직 사람이 우주에 많이 못 가봤던 시절이잖아요. 네. 이제야 달도 가고 뭐 우주도 이제 조금씩 가고 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사도 그렇고 또 우주인들도 그렇고 우주 환경에서 우주선을 제어하고 돌릴 때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경험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은 우주 정거장에서 매일같이 근무하는 우주인들이 저런 하얀 부스러기 날아갈 때 신기하지 않거든요. 아, 네. 근데 대화도 안 해요. 그렇죠. 대화도 안 해요. 그냥 예. 날아가는구나라고 그냥 뭐 신경도 안 예, 씁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네. 70년대에는 당연히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민감하고 그렇죠. 또 예. 되게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맥락이랑 또 명백하게 남아있는 저런 사진 자료들만 봐도 네. 너무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더 사람들이 동요하고 관련 영상을 10억 뷰 넘게 봤다는 거는 자료 공개 주체가 미국 정부였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뭔가 가장 좀 권위 있는 집단에서 UFO 음모론으로 될 수 있는 거를 좀 더 약간 불 지피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 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둘 다 있고 네. 아마 의도치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미국 전쟁부의 의도라면 우리는 모든 정보를 나름 투명하게 공개할 겁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투명성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는 액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랬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막상 보면 다 긴 빠지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숨길 때보다 네. 차라리 공개한 것이 더 음모론에 회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네. 봐라 막상 보니까 뭐 별거 없는 거 아니냐. 다 그냥 아무래도 이 비핵물체라는 이슈 자체가 국가 안보와 좀 직결된 이슈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텐데 네. 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 비교적 김 빠지고 평범한 현상이었던 것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또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앞서서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러면 더 숨기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또 다른 방향의 기대를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제가 이번에 특히 아폴로 자료가 공개되고 나서 예. 뭐 사실 공개된 것도 아니죠. 원래 있던 거를 그냥 또 잘 모아서 예쁘게 만든 건데 그 아폴로 자료와 관련된 소란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픈 측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왜냐면 그러니까 좀 흥미롭다고도 생각을 했던 게 아폴로 미션에서 우주인들이 촬영한 UFO 사진입니다라고 딱 공개가 되니까 일부 음모론자들은 불쾌했어요. 음모론자들이 불쾌했다. 네. 왜 불쾌했나요? 왜냐면 네. 달에 안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죠. 우리 달 관련 얘기해 주실 때도 네. 그런 댓글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맞아요. 애초에 달을 안 갔는데 무슨 소리 그러니까, 하냐. 아니 달에 간 적도 없는데 아. 무슨 UFO 사진이냐. 그게 충돌하는구나. 네. 그게 충돌하는구나. 네. 근데 아. 또 이제 일부 다른 결의 음모론자들은 예, 예, 예. 아니 달엔 갔으니까 네. 달에 갔는데 예. 달에 가서 우주인 보고 온 거다. 약간 온건주의자들이 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음모론에도 다양한 결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뭐 매파와 비둘기파 음모론자들이 있을 텐데 네, 네. 이제 음모론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왜냐면 이제 달에 간 것조차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이제 더 앞서 나가서 달에 간척하려고 네. 진실들 사이에 교묘하게 또 가짜 자료를 숨겨서 또 되게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시네요,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달에 간 것까지는 맞고 네. 대신 달 뒷면에 이제 외계인 기지가 있고 네. 뭐 우주인들이 달 주변에 배회하고 있고 네. 그것도 팩트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과학자들은 그런 것을 좀 멀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까지의 객관적인 사실은 훨씬 간편합니다.
그냥 우주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달에 갔다 왔고 단지 필름 카메라에 몇 가지 글리치가 찍혔고 네.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진님은 UFO나 이제 외계인 부정론자가 아니고 맞습니다. 예, 단지 이제 공개되는 자료들이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혹은 그 설득력을 검토할 만큼의 어떤 근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렇다면 지구의 존재를 알고 있을 만한 어떤 외계인이나 외계 문명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뭐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 본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동안? 사실 뭐 여러 시도들은 있었어요. 다만 여전히 많은 가정과 전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아주 훌륭한 과학까지는 되게 어렵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좀 하나 재미있는 시도를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외계 생명체를 넘어서 외계 문명의 가능성 또 그들과의 조우 가능성을 따져볼 때 항상 인용되는 수학적인 척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드레이크 방정식 네. 들어본 것 같다. 그래서 예. 그 칼 세이건이 또 코스모스라는 책과 다큐멘터리에서 대중화시킨 아주 유명한 개념인데 네. 이게 그 외형만 보면 막 복잡한 변수가 쫙 있고 막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네. 뭔가 대단한 수학적인 해답을 줄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사실 드레이크 방정식 자체는 수학적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우주에서 외계 행성의 개수를 헤아리고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헤아리고 문명의 또 조우 가능성을 헤아리고 하는 다양한 확률들을 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미지수들이죠. 예. 미지수들을 그냥 쭉 열거해 놓고 예. 이걸 모두 고려해야 외계 문명과의 만남의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동어 반복을 수학적으로 그냥 쓰고 있는 것 정도거든요. 그 말씀하신 여러 변수 확률들을 그냥 계속 곱하기 맞습니다. 해서 네. 어... 근데 네. 어쨌든 그나마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수학적인 기능은 별로 하지 못하지만 네. 그나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레퍼런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 세이건 선생님이 소개할 정도면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서 어떤 엄밀한 해를 준다기보다는 예, 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외계 생명체와 외계 문명의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지를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시해주는 일종의 수학적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수학적인 장치가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천문학자들이 드레이크 방정식 비스무리한 걸로 뭔가 분석 비슷한 걸 시도를 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 우리가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그 기대한다고 할 때 네.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까다로운 그 변수가 뭐냐면 하필이면 그 외계 문명이 우리와 지금 같은 시대에 존재하고 있을까? 타이밍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계 문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계 문명이 한 1억 년 전에 살다가 사라졌다면 그래서 걔네가 우연히 1억 년 전에 지구에 왔다가 방문했다면 네. 설령 그들이 우리를 찾아왔더라도 네. 지구엔 아직 우리가 없었어요. 예. 그냥 뭐 공룡 정도나 있었겠죠. 어... 그러면 의미 있는 조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 손 쳐도 네. 알 길도 없고 의미가 그쵸. 없죠. 예. 그러면 어떤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우연히 랜덤하게 우주 전역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두 문명이 서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질까를 생각해 보면 네. 그 문명이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야 돼요. 네. 만약에 각각의 문명이 네. 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수만 년 안에 다 사라지고 있는 문명이라면 충분히 먼 우주까지 진출해서 서로 만나거나 흔적을 남겨놓은 걸 발견하거나 하기 전에 알아서 그냥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면 서로 기회 자체가 없어서 서로의 존재를 알 수도 없을 겁니다. 아, 그 전체의 시간의 그 어마한 스케일에서 양쪽 문명이 다 충분히 오랫동안 살아남고 네, 그 시기가 또 맞을 확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 최근에 그 되게 재미있는 분석을 한 논문이 어떤 추정을 내놓았냐면 네. 우리가 어쨌든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외계 문명의 신호를 찾아보겠다고 아둥바둥 거리긴 했지만 네. 뭐 뚜렷한 단서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우리 은하계 안에 우리가 현재 발견할 수 있는 외계 문명의 수가 한 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대충 우주에 만약에 많은 별들과 행성의 외계 문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예. 이 우주 문명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살다가 사라져야, 그러니까 문명의 수명이 어느 정도여야 우리가 이렇게 한 명도 못 찾고 있을까를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본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문명의 평균적인 수명이 5,000년보다 짧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 네,
그 문명의 수명이 5,000년보다 짧으면 서로 조우하지 못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신호도 발견하기 어렵고 물리적으로 직접 우주선을 타고 방문하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누구도 찾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현실을 설명하려면 네. 우주 문명이 맥시멈 네. 5,00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다 자멸하고 있다라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의 문명 수명도 해당되는 겁니까? 그럼요. 우리는 이제- 근데 우리 문명이니까 사실 네. 5,000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문명의 수명에 해당하는 네. 기간은 네. 안테나를 세우고 로켓을 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 문명을 갖춘 이후부터거든요. 우리도 엄청 짧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는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 200년 남짓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한 4,800, 4,900년을 더 가고 네. 상대 문명도 5,000년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네. 타이밍이 맞으면은 네. 가능하다라는 게 그 이론에서의 결과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섬뜩한 예측일 수도 있는 게 예. 5,000년이라는 숫자가 물론 우리한테는 뭐 짧진 않지만 네. 그래도 솔직히 인류가 앞으로 한 수십만 년은 살지 않을까라고들 막연하게 기대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10,000년도 아니고 네. 5,000년 정도 살다가 우리도 사라질 거고 외계인들도 망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게 좀 섬뜩하지 않아요? 허무하고 섬뜩하다. 네. 저는 오히려 4,000년 택도 없지 약간 이런 아 생각 진짜요? 좀 하기도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 드레이크 방정식을 이제 소개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네. 드레이크 방정식 마지막 변수가 실제로 우주에 살고 있는 문명의 수명, 네. 라이프 타임을 뜻하는 L이라고 하는 변수인데 예. 그거를 소개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외계 문명을 발견할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외계인들을 많이 찾게 될지 또는 아무도 못 찾게 될지와 상관없이 이 드레이크 방정식의 관점은 우리에게 소름 돋는 결과를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나 많은 외계 문명의 신호가 발견되면 예. 우리가 우주의 유일한 주인공이 아니었다라는 네. 소름 돋는 교훈을 줄 것이고 예.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면 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 문명은 일찍이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또 슬픈 교훈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이었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건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지구인의 완전 다른 접근법이 그네들한테는 통해가지고 전혀 다른 타이밍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네. 본질적인 질문을 또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는 정말 신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면 그러면 그걸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갑자기 또 약간 불교방송 느낌 나는 거. 볼 수도 없고 예. 뭐 어떤 디텍터로도 물리학적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가 만약에 어딘가 숨어 있다면 그건 이제 과학적인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거든요. 그렇지. 네. 예.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 없다와 거의 같은 뜻인 거예요. 음.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도 우주가 있을 거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없는 거나 똑같거든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건 과학의 틀인데 그 틀에서 맞습니다. 본다면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외계 문명이나 이런 다양한 상상력을 너무 극단적으로 네. 정말 지나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정말 모든 걸 다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네. 오히려 조금은 무책임한 설명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무책임했습니다. 제가 무책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당연히 네. 우리가 찾고 있는 외계 생명체든 우리가 찾고 있는 외계 문명이든 UFO든 인간의 기술로 충분히 감지 가능한 선 안에서 관측 가능한 대상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네, 거죠. 그것조차도 사실 굉장한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현답이네요. 자, 마치면서 또 프로젝트 헬메리를 덕질하는 천문학자로서 또 이제 외계인 친구들을 또 데려온 천문학자로서 언젠가는 또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을 또 상상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음모론이 아닌 과학의 눈으로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저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아, 하셔도 되고. 예. 저도- 이름이 있나요? 예. 이름은 없습니다. 네네네. 저도 네. 외계인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도 네. 외계인들이 지구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굉장히 많은 외계인들 우주선들이 우리 지구를 찾아오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논리의 제일 중요한 전제는 우주 전역에 생명체가 너무나 흔할 것이다. 라는 사실
꽤나 과학적인 기대의 기본 그 근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유명한 말로 이 전체 우주에 우리밖에 생명체가 없다면 너무 큰 공간 낭비다. 이런 말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지극히 과학적으로 보이는 행성도 많고 생명체도 흔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에 동의하게 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구의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씀이죠? 생명이 네. 지구에만 있다면 지구는 독보적으로 특별한 곳이 될 거고 UFO를 타는 외계인들이 반드시 와야 하는 관광 명소가 될 법하다고 생각해요. 아하. 근데 만약에 우주에 생명이 너무나 흔하다면 어. 사실 지구는 그냥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행성들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굳이 뭐 더 예쁜 데가 널려 있을 텐데 아. 뭐하러 지구에 꾸역꾸역 찾아올까라는 거꾸로 된 질문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지구가 하나의 우주라면 우리가 그냥 어느 특정 지역의 개미굴 하나 정도일 수도 있는데 네, 다른 생명체들이 다 그걸 구경하러 오는 것처럼 네, 약간 그게 더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논리적인 어떤 모순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있고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의 문명과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겉으로 보면 마치 코페르니쿠스적인 관점처럼 보여요. 모두 다 함께하고 모두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그런데 하필이면 그 친구들이 우리 지구를 오고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은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그쵸, 믿는. 또 역설적으로 지구 중심주의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되게 미묘한 어떤 문화적인 좀 매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또 어떤 철학적인 모순점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 정부가 공개한 UFO 자료와 이를 둘러싼 음모론의 진실에 대해서 오늘 먼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